예, 소개를 받으니까 예, 그냥 뭐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거고, 약간의 이제 독특성이라고 하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는, 저도 이제 그런 이른바 그 말씀하는 이제 86세대입니다. 386세대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옳았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박정희가 옳았다 제 책 제목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사실 그 제목에 오늘의 이제 강연 내용도 그렇고 저 제목에 많은 것들이 이제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좌익운동권의 입장에서 박정희 옳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죠. 예전에 제가 저 책을 냈을 때 2017년인가 이렇게 됐는데, 그 책을 이제 냈을 때 그랬습니다. 어떤 몇몇 유신 시대의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개한 어떤 좀 파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도 있고 했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여전히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현대사회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참 논란의 대상이구나, 넘기 힘든 어떤 이런 면모가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그 시대를 그러니까 빼고서는 대한민국의 오늘의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곤란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초유의 장기 집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8회 동안의 이제 그 집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사실은 요즘 이런 표현이 더 많이 나옵니다. 고작 18년 만에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어떤 까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어떤 그러니까 그 성취가 있었다라는 거. 그걸 이제 새삼 강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달 월간조서 이제 7호에도 이제 좀 썼던 이야기인데, 올해 2023년 다가오는 이제 7월 27일이 6.25 전쟁이 마감한 일단 중단 휴전협정 체결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런 해입니다. 전후 70년이 되는 해죠. 예전 같으면은 이제 70년이라고 그러면은 두세대를 조금 넘어가는, 그리고 한 사람의 생으로서가 과거의 옛날 기준, 요즘은 뭐 100세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과거에는 70년 그러면 참 장수했다 이렇게까지 이제 할 만한 이런 어떤 그 기간이죠. 근데 참 70년 길다는 게 뭐 짧다는 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한국이 어떤 변화를 했는가 보면은 참 놀랍다. 어떻게 이제 표현을 더 붙일까 이런 부분들이 참 이제 어휘가 딸린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일본의 히로시마에 방문을 했었죠. 그 G7 정상회담에 이제 초청을 받아 이제 정치 참관 국가로 초청을 받아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G7 그룹 오브 세븐, 서방 선진 7개국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룹 오브 세븐이라는 표현에는 뭐 서방이라는 그 용어는 없죠. 근데 이제 한자어로서는 특히 이제 일본,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서방 선진 7개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서방 선진 7개국이라는 표현이 익숙하죠. 제가 커리를 쓰고는 합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7개국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하죠. 어드밴스드 컨트리, 디벨롭드 컨트리 뭐 이렇게 여기 이제 초청을 받아갔는데, 가까이 있는 나라니까 의례적으로 초청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종합적인 경제 실력이 G7급이다. 2023년 올해 그러니까 연말은 이러지 않아서 올해 이제 중간쯤 되죠. 딱 지나고 2023년 총 GDP 추정입니다. 올해 이제 추정인데 추정 순위가
G7의 이제 마지막 순위 국가가 캐나다니까 캐나다 다음에 이제 총 GDP 순위는 한국이 이제 12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몇 년 동안 이 정도 이제 수준입니다.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근데 2020년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과는 조금 다릅니다. 더 놀라운 어떤 면모를 보이는데요. 세계 6위입니다. 근데 G7 국가들로 비교하면 G7 국가들 가운데는 4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탈리아가 7위고 프랑스가 9위고 캐나다가 11위고 영국이 14위입니다. 저 나라들보다 다 앞서는 거죠. 프랑스, 영국보다 우리가 앞서가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죠? 6,500만 아마 정도가 될 겁니다. 프랑스가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영국이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6천이 넘고 7천이 육박은 일어나는 한국이 5천 이제 정도가 되죠. 인구가 뭐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반도체 부분에 오게 되면은 이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참 여러 가지 보도가 참 많이 나오고 있었죠. 그 뭐 반도체 동맹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건 오늘 주제와 뭐 직접적 관계가 없으니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반도체의 중요성은 석유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20%입니다. 미국이 50% 조금 넘습니다. 한국이 이제 20% 조금 상회하고 미국이 50.9%가 이렇게 될 겁니다. 한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입니다. 근데 단순히 규모만이 아니라 그 기술 수준에서 사실은 미국에 육박하는 미국이 1위, 한국이 2위 이렇게 봐도 됩니다. 대만도 만만치가 않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G8로 그러니까 G7을 확장을 해서 G8로 참여시키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약간은 뭐라고 할까요? 저런 걸 이제 언급할 만하고 널리 이야기할 만한다고 그래서 그다지 크게 보도가 되고 회자되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저는 의미 있게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US 뉴스에 월드 리포트 뭐 이런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펜실베니아 대가 참 대단한 학교인데 농담입니다만 독보자 대학인 줄 아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탑 클래스 수준에 있는 학교죠. 공동조사에서 이제 발표한 전 세계 17,000명 대상 글로벌 국력 순위 인식조사입니다. 그런데 객관적 조사이기보다 인식조사인데 세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력 랭킹 인식조사를 했는데 한국이 6위래요.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것 같습니다. 한국이 세계 국력 랭킹이 6위라고 하면은 그냥 받아들이나요? 어떤가요? 한국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성세대 혹은 전국 기성세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국력이 종합적으로 6위라면 실감은 좀 안 납니다. 근데 세계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제가 이제 블랙핑크 노래를 듣잖아요. 안 하고 BTS 아미는 아닙니다. 노래를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가라는 건 알고 있죠.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대단한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국을 세계인들이 저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객관적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저기 이제 국력 인식 조사 순위에서 일본은 8위였습니다. 일본은 8위. 한국이 앞질러 그랬는데 객관적으로는 한국이 일본의 국력을 앞질렀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일본이 이제 뭐 경제 수치에서도 그렇고 인구에서도 한국보다 2배가 많죠. 그러니까 그렇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저런 어떤 인식에 도달했던 거. 그러니까 객관적이보다 인식 조사이긴 하지만 참 이렇게 이제 그 예전에 이런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참 어마어마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장비가 핀다 이런 표현.
이게 이제 저 앞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한동안 특히 50년대 동안은 줄곧 계속 이야기되는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경제재건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비가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뭐 당시 이제 인도의 한 의원, 저기에 UN 한국재건위원회에 참여했던 인도도 그다지 자살적으로 못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인도의 눈으로 볼 때도 한국이 저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참 그렇죠. 6.25 전쟁이 이제 그 마감한 불과 이제 2년 뒤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폐허밖에 없었습니다. 약간 옆길로 나가는 얘기 같습니다. 사실은 한반도, 그러니까 전체 한국,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의 공급시설 설비라든가 이런 수준은 사실은 만만치는 않았었습니다. 일본의, 그러니까 제국 일본의 원래 이제 공급력이라는 분들은 대단한 수준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하게 평가를 하자면은 세계 3대 공급 국가급이었다라고 이제 40년대까지. 그래서 태평양 전쟁에 감행을 하고 2차 대전 이제 그렇게 하는 어떤 그 모범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게 될 수도 있었겠죠. 일본의 이제 그러니까 공업 생산 기지, 일본 본토 그리고 만주 그리고 북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일대 지역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공업 설비가 있었습니다. 수풍댐 아시죠? 수풍댐이 이제 세계적인 어떤 수력 발전소였습니다. 해방 직후에 해방군과 이제 3년 기간 동안 그 한반도 전역에 이제 전기를 수풍댐에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다른 발전 설비가 그다지 없었죠. 근데 수풍댐에 총 10개의 발전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7개가 원래 이제 전전에 가동되고 있었고, 당시 그 시기에는 5개까지가 가동이 되고 있었는데, 소련군이 진주하던 와중에, 그때까지는 이제 중국의 국공 내전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소련군이 미리 이제 북한 쪽으로 또 진주에 들어오고 이런 시기에 수풍댐에서 발전기를 5개를 뜯어갔습니다. 5개를 뜯어갔어요. 5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나중에 중앙아시아 지역일 때 소련이 콤비나트를 건설하고 할 때 발전기를 수력발전소를 만들어 나가고 할 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해가지고 5개 수력발전소를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되죠. 만주에서 공업 설비도 엄청나게 많이 뜯어갔습니다. 북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주에서 공업 설비를 뜯어갈 때 중국 공산당에서 세게 덤비지는 못했지만 항의를 좀 했습니다. 이거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국민당 측에서는 더 심하게 반발을 했죠. 뭐 하는 거냐, 이건 강도짓이다. 왜냐하면 만주는 이제 법적으로는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중국의 이제 판도로 간주되고 있었던 거죠. 국민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 전선국의 하나 있었죠. 야타 회담 4개국 뭐 일원이 되었었고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식의 항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되고 있었는데 만주에서 어마어마하게 공업 설비를 이제 뜯어가 버렸지만 사실은 중국이 본격적인 개혁 개방에 나서기 전까지의 상황에서 만주 지역의 공업 설비가 중국의 공업 생산력의 총 3분의 1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만주와 북한 지역, 만주에서 북한으로 이어지는 공업 지역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상당했었죠. 그런데 휴전선 38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전쟁으로 인한 폐허가 됐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남쪽 지역은 한반도 남쪽 지역은 그런 어떤 거니까 공업지대로 일자가 육성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일부 이제 석유공업 같은 것들이 있고 했었지만 사실은 만주나 북한 같은 그런 식의 중공업 공업지대는 전혀 아니었던 거죠. 38선이 떨어지고 그리고 6.25를 거치고 분단이 됐습니다. 전쟁이 3년 동안 휩쓸고 지나가면서
폐허가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워낸다는 표현이 나올 만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난 정도가 아니죠. 그 수준을 뛰어난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쓴 표현이 아니죠. 스스로 자부하면서 한국인들이 만드는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표현이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 책 제목 아까 나와 있어서 조금 그랬습니다만 박정희 나오았다. 예. 박정희 대통령의 존재감이 그런 우리의 기적의 역사에서 오늘 그러니까 세계 6위로 인식이 될 만큼의 수준에 그 다음에 G7을 확대해서 G8의 이름으로 하자라고까지 진지하게 이야기가 되는 이런 정도까지 이른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존재감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 책을 이렇게 조금 나중에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공민주 정신을 강조를 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건 아까 서두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보다 조금 앞선 세대의 유신 세대 선배분들 그리고 저 자신 저는 이제 민주가 유공자 이런 거 실천을 안 했습니다. 뭐 그냥 뭐 조금 이제 쑥스럽다 속된 표현으로 쪽팔린다라는 같은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적인 입장에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좌익운동을 했거든요.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뛰었던 사람인데 자유민주주의적 기준의 입장에서 민주화 운동 이렇게 되면은 낯뜨거운 얘기죠. 그렇게 속이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체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반공민주 정신을 더욱더 실감나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어떻고 한동안 행행했죠. 요즘도 그렇습니다. 이런 소리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는 공감의 마음을 전혀 여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공민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날가 빠진 숯불 반공 이데올로기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주의자였던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좌익운동, 말하자면 이제 막스레닌주의자로서의 운동을 10년을 다 했습니다. 물론 그 시점에서 이렇게 마감을 하고 다른 어떤 들어갔습니다만 하나 제 개인적 얘기를 덧붙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대로 이른바 생각이 바뀌고 전향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만한 데까지 걸린 시간은 그로부터도 도합 15년 정도가 더 걸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향은 잘 안 됩니다.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념은 언어와 맞고 사람은 언어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의휘가 교체가 되고 하는 것. 말하자면 그러니까 새로운 이념을 갖추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러니까 네이티브 랭귀지를 가진 사람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완벽하게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네이티브 랭귀지를 구사를 하는 사람이 영어를 그래도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되는 데까지는 꾸준히 해도 10년은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슷한 약간 연결을 받은 얘기 같습니다. 아무튼 그랬다. 저뿐만 아니라 386 세대의 소위 일반적으로 대고 날밤 지셨던 평범한 보통 학생들이 아니라 운동권 핵심들은 그냥 쉬운 표현을 하자면 그냥 빨갱이들이었습니다. 저도 빨갱이였고요. 그래서 민주화, 유공자, 보상법 이렇게 얘기하면 쑥스러워 세상을 속이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자고 한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자고 했던 그걸 무너뜨리죠. 그게 그때는 옳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민주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반공민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국민교육원장의 반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종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것을 독재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죠.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참고가 되면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접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해방공단 시대 3년 저말고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죠. 해방공단 3년 시절에 대표적인 좌익서적 내용은 나왔던 것을 소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을 때로 해서 공산당 선언입니다. 그죠?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죠. 그 다음에 이거 얼굴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요즘 신세대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레닌입니다.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러시아 혁명 이렇게 해서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 레닌주의 핵심 팜플렛이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두 권의 또 책 제목을 꼭 기억해야 되죠. 저자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으나 민주주의 시비가 민족과 인민. 민주주의 12강이라는 책 제목을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라고 했을 때 옛날 내막들을 아는 사람들이야 뭐 좀 다릅니다만 신세대 같은 경우에서는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은 뭐 이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걸 소개하는 개론서 같은 이런 서적이 아니었을까요? 뭐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남도당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남도당에서 발간한 책이에요. 이것도 민족과 인민도 마찬가지입니다. 1945년 해방되자마자 공산당 선언부터 나왔습니다. 46년에 레닌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46년에 민주주의 시비가 이강국이라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 챕터를 썼는데 이강국이가 박헌영 중심으로 한 남도당 지휘자죠. 월북해가지고 고위급 동업을 지내고 했었죠. 그 다음에 또 민족과 인민, 이건 또 책이 역시 남도당에서 나온 책인데 민족, 인민이라는 표현은 나중에 이제 별로 안 쓰게 되었죠. 전환했던 거니까 기업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중이라는 표현을 이제 바꿔 쓰게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민족, 민중. 오늘 이제 신문을 보니까 하문경 씨가 이런저런 미문화원 어떤 정보농성 주동자였죠. 삼민투 위원장이었습니다. 삼민투. 삼민이라는 게 민족, 민중입니다. 민족, 인민, 즉 민족이죠. 나중에 인민이라는 표현들을 저게 이제 북한의 이제 표현으로 굳어져 버리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해방 3년 때 이미 저렇게 굳어져 있었던. 관심 있는 분은 민주주의 12강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저런 이야기들은 다 여기저기 썼었습니다. 월간조선에서도 썼으니까 구글에서 이제 뭐 이강호, 월간조선, 민주주의 12강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민주주의 12강의 내용이 이제 사실 나올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요즘은 아니죠. 옛날에 주사파 운동권, 80년대 주사파 운동권들의 거의 복사판처럼 거의 똑같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해야 되겠죠. 당시 이 얘기를 80년대 주사파들이 그대로 복사해서 카피해서 다시 썼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겁니다. 얘기가 똑같이 수십 년이 지나고도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소개를 하는 이유는 한강의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에 대한 설명이고 당군 민주정신. 기적의 첫 기원. 왜 당군 민주정신인가? 기적의 첫 기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흔히들 이게 공식적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87년 민주화가 이룩되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한국은 마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에 관해서는 암흑시대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버립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시시비비 판단을 떠나서 참 이상한 자가정책적 결론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87년 민주화, 87년 민주화의 성취는 참 대단합니다.
저는 사회주의 혁명을 내내 꿈꾸고 있었지만 그 문제를 떠나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했던 그 결과로서 이루어졌던 87년의 민주화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또 한 번의 일대 전진입니다. 이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그때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전에는 민주주의가 없었다. 이승만 시대 이승만 독재정권, 박정희 시대 독재정권, 유신 시대 음혹한 어떤 어둠의 시대.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경제발전, 세계인들이 한강이 기적이라고 이끌게 되는 오늘날 세계인들이 세계 6위의 국력의 나라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G8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아니라 G7 국가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이런 대한민국의 그러한 어떤 경제적 성취가 이루어진 게 민주주의가 없던 시대에 대부분이 이루어진 게 되어버린 거겠죠. 한강의 기적,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핀다 이런 문제를 따라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중화공업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자 이랬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당시 야당은 물론이고 박정희 정부의 주요 인사들, 박정희 정책의 기본 노선을 지지하는 이런 분들조차도 아니다. 이건 좀 무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뭐 그냥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그랬었죠. 더러도 서울 올라가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경우에 어땠습니까? 더러 누워서 반대를 하고 이런 게 있었죠. 정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경부고속도로 안을 내밀고 착수를 하려고 하자 당시에 이제 서울 상대 교수 전원이 반대 성명을 냈던 게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유감 표명도 없었어요. 사실은 쪽팔리는 거고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을 했죠. 경부고속도로라는 게 부자들이 차를 태우고 오고 가고 놀러 다니는 길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뭐라고 얘기하기에 그런 사람들이 행세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악영향을 끼쳤었죠. 후세대에게 잘못된 견해를 전파시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반대는 우선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들. 그런데 그런 어떤 이런 성취가 이루어졌던 반대를 했던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없는 그 어둠의 시대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제발전이라는 게 그러면 민주주의와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밟아야만, 부정해야만 가능했던 거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버릴 수도 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자가감착에 빠진 거예요.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자기 부정하는 자기 편의를 내버린 게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1948년에 8월 15일에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가 자유민주 체제로 건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한반도에 전체적으로 일제시대 당연한 겁니다. 제국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었었고 당연히 식민지 조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부분들은 경험해본 바도 없었고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1948년 8월 15일 38선 남쪽 지역에서 대한민국, 남쪽에서나마 대한민국이 건국됨으로써 자유민주체제 대한민국이 건국됨으로써 자유민주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좀 강림을 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물론 시작을 할 때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익숙하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원래 모든 그러니까 아주 치열한 과정을 거쳤던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자유민주주의에 익숙하고 그렇겠습니까? 수준이 처집니다. 학습을 해나가고 학습의 과정, 성취의 과정은 장관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영국이, 미국이, 프랑스가 밟았던 과정에 비하면 사실은 기간도 훨씬 짧았고 그리고 학습도
굉장히 빨랐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숙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런 어떤 몇몇 선지적 선각자들, 지도적 선각자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 역할이 대단했다라는 건 오히려 잊지 않아야 된다. 대표적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로 대단했다라는 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산당 당부당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만 20년대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젊은 시절이죠. 러시아 혁명을 목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산당 당부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공산주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레닌이 아직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내용을 아주 깊게 들어가 보면 많이 다릅니다. 저는 제가 철모르던 어떤 그 좌익운동원 시절에 그런 어떤 참 그 부끄럽게 짜게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박정희 시대를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시대도 마찬가지로 남미의 소위 군사 독재 정권과 비교를 하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솔직히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뭘 모르고 현혹된 선동에 넣은 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가지 시비곡질 입장이 다른 것 다 존중하고 합니다만 적어도 뭐라고 할까 그런 어떤 그 아픔이라든가 무슨 뭐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불만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희생이 적었을 수가 있나 오히려 이렇게 그걸 놀랍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18회 동안의 기간 동안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어떤 정말 극심한 독재 정권이었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했다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희생자가 너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막 여러 가지를 들먹이게 됩니다. 뭐 긴급 조치가 어떻고 인혁당 뭐 그렇게 해가지고 즉 사형에 처하고 인혁당 같은 경우 이 뒤에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아서 짧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만 반유시 민주화 투쟁의 내막 여기서 이제 자료적으로 축약을 하면서 용공 조작 이런 표현들을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박정희 시대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용공 조작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용공 조작이라는 건 없었다. 이렇게 제가 그 당사자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유운동권 시절 1학년 때 그렇습니다. 지하철에 가입을 해가지고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올라가기 전에 많이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겨울방학 때 일종의 밀봉교육, 2년 교육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선배가 이만한 복사물 뭉치를 들고 들어옵니다. 들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마디입니다. 용공 조작은 없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용공 조작은 없었다. 그래서 용공 조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없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 말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은 남한 변혁운동의 피어린 발자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적당, 통역당, 해방전선, 난민전, 인민혁명당이라고 이제 아실 겁니다. 인민혁명당 6.3 사태 정음 시기에 같이 민비령 사건하고 같이 이렇게 터져나왔던 그 배우가 계속 쫓아져 나가면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68년도에는 또 그 통일혁명당 사건, 그 다음에 74년도에 2차 인혁당 사건, 검거된 사람들이 바로 사형이 되고 뭐 이렇게 됐던 이렇게 있었는데, 6.3 사태 한일협정 그 한일국교 정상화에 반대했던 서울대 민비령을 만든 교수 그 황성모 교수라는 분, 이분은 6.25 때 이제 포로생활을 했었는데 인민군으로 참전을 해서 거제 포로소에서 포로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든 참 대한민국 참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이겠죠. 그것도
허용이 되고, 그래, 근데 참, 그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황성우 교수가 베를린으로 또 독일에 유학 가가지고 베를린에서 또, 소위 동백민 사건 관련자들 좌익들을 또 접촉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이 민비련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민비련이 바로 민비연이라는 게 6.3 사태를 뒤에서 움직이고 주동을 하게 됩니다. 이 민비연과 인민혁명당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남노당 장당들이었어요. 전부 다. 안 바뀌어요. 나중에 2차 인혁당 사건, 민청학년 사건하고 유신대입니다까지 터져가지고 근거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민청학년 사건에 이제 주동자로서 사형 선고를 받고 했던 저한테는 이제 사회학과 선배 되시는 분입니다. 참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름은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분에 이제 대해서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는 아무것도 몰라. 누구누구가 선수지. 이것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한 분은 돌아가신 작고하신 이제 그 어떤 저한테는 대학교 때 이제 지도교수라고 하면은 뭐 초중고로 비유를 하자면 담임선생 비슷한 이런 거죠. 이분이 이제 고정관철이었어요. 관철이 참 가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내막을 잘 아는 분이에요. 그 민청학년 사건 이제 주동자로 사형 선고를 받고 했었던 이 선배분한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민청학년 관련자였지 막스레닌을 좌익사상을 공부를 한 적은 없어요. 이 선이 끊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뒤늦게 하고 깜짝깜짝 많이 놀랍니다. 많이 놀랬다라는 경험을 하고 그런 줄은 정말 몰랐다 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고 완전히 이분도 이제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늘 사실은 박정희 독재에 반대한다라는 거 있지 좌익은 아니었으니까 나중에 알게 되면서 자신이 많이 속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청학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인혁당은 그럼 어쩌는가? 반성 없고 변화가 없는 그냥 골수 좌익들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안 되는 거였어요. 이런 부분들 1975년 1월 달에 연두기자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공산주의자들이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라고 간판을 달아놓고 활동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청학년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안에는 그야말로 이 관련자들 가운데는 그야말로 강력한 보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쏙히고 하면서 엮이게 된 이런 게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때도 많은 박정희 대통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저 그게 다 독재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들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1960 몇 년도 정확하게 68년이었던 거예요. 뭐 그런 좀 내라그 통역당 사건 전후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 야당 지도자였던 어떤 분이 백만공가 창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했을 때 농사지을 땅을 갖다가 갈아넘기고 도로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사업단지를 만들려고 할 때 엄청난 반대의 진통에 늘 부딪힙니다. 소위 내가 좀 안다라고 행세를 하는 지식인들하고 나서가지고 무슨 그따위 짓을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쌀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수출이 웬 말이냐 공업 제품이 웬 말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당시에 나왔던 어떤 야당 지도자의 어떤 책 내용에 언급 안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수출을 최소화시키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들어보면 너무 낯설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죠. 한국이 어떻게, 중국은 땅덩이라도 넓습니다. 한국이 특히 남한, 휴전선 이남의 이 남한만을 가지고서 농사만 지어가지고 이 인구를 부양을 한다. 그럭저럭 쪼달리게 보면서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리고개가 온다 하더라도 그냥 견뎌나가면서
그러나 잘 사는 건 포기를 해야죠. 저보다 몇 년 선배가 되는 소위 운동권의 어떤 인사라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글에서 그런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경제 성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검색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강연을 하고 그걸 열렬하게 보도를 했던 매체들의 내용이 쫙 나옵니다. 자,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 부분들이 풀리는 거. 여기서 먹고 산다라는 것은 여기 산다라는 게 잘 산다 이런 것 이전에 굶어 죽지 않는 것들과 민주주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글쎄요. 그래도 민주주의다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굶어 죽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잘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 더군다나 박정희 시대에 그렇게 의목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유신 시대 수많은 기록들을 보면은 좀 다르다. 오늘 유신이 주제가 아니니까 이야기를 굳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참혹하게 해서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이제 링컨과 비교를 해서 이런 부분을 썼던 것들도 있긴 합니다. 찾아보시면 박정희와 링컨을 비교를 해본 것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시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엄청난 아무도 예상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선취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루어진 선취가 박정희 시대에 그렇게 하나를 돌파를 했던 질적으로 변화가 있었던 거죠. 중화공업을 이룩하고 나서 그 부분들이 일종의 피리어드, 그 선취를 마무리한 게 전두환 정권 시대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두환 정권 시대는 내용적으로 보면 박정희 시대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대에 이룩됐던 경제적 선취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7년에 민주화는 그 선취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예,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저는 이렇게 저 기아와 기적이라는 부분은 저의 표현이 아니고 어떤 경제사업자분의 표현입니다. 기아와 기적의 기원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이게 한국 경제사를 연구하신 차명수 교수님이라는 분의 기아와 기적의 기원이라는 어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기아를 대표하는 것은 북한이고 기적을 대표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절대로 박정희 정권의 지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는 상관없습니다. 문제점도 많이 지적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북한은 공산 전체주의를 택하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체제로 건국을 했다는 게 그 기적의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북한이 선택한 사회주의, 공산 전체주의는 기아의 숙명적 이야기였고 대한민국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는 기적을 향한 약속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끈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건국은 그 자체로 예언적 위협이다. 하지만 어떤 예언적 약속이든 그 시대는 당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땀의 몫이다. 그것을 실현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건국대의 자유민주 체제의 선택 자체가 번영의 성취를 예비한 예언적 위협이었다. 하지만 그 성취의 시련은 열망하면서도 누구도 자신있게 예감할 수는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감히 예감할 수 없었지만 모두가 열망했던 번영의 길로 한국을 이끌었다. 저는 이제 이런 표현으로 우리 역사를, 우리 현대사를 요약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피의 골짜기를 지났다. 그리고 땀과 눈물의 강을 건넜다.
그리고 마침내 번영의 바다에 이르렀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의 방파제, 한국은 자유의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만에서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냥 방파제 역할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자유의 파도가 될 것입니다. 공산적 체제를 그리하여 무너뜨릴 것입니다. 번영의 바다에 이르는 대한민국, 전 저기에도 붙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번영의 바다에 이르는 대한민국은 자유의 파도가 되어서 바로 실제로 벽을 넘어서 사회주의 진영을 무너뜨렸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울의 성취, 대한민국 성취 놀라워하고 감탄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워했었던 사람들이 독일 사람, 동독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던 거냐면 동독은 나름대로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 선진국을 자부했던 나라였거든요. 아이고야. 그런데 야, 이거 쓰레기통으로 알고 있었던 한국이라는 나라보다도 못하구나.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불렸던 노래가 말이 회자되죠. 벽을 넘어서라는. 불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괜히 자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얘기가 한국 봐라, 한국 봐라. 이게 뭐냐? 라는 식의 얘기가 동베를린에서 난무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얘기를 하자면 자유의 파도가 돼가지고 사회주의 진영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성취가 대단했다는 거, 이 성취를 지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성취 끝에 대한민국은 이제 G8 국가 수준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근대화 혁명,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하면 근대화 혁명을 이야기를 하고 그 근대화 혁명의 성취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취는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그 이념을 위력을 실현한 현대사의 대표적인 본보기입니다. 한국을 빼고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 문명이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 성취가 대단한 것인가를 한국이 보여줬다는 것. 이제 대한민국은 그 선두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세계적인 요청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 진영의 중추국가가 되어야 될 이런 시기에도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놀랍기도 하고 장엄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면서도 긴장되기도 한 이런 성취 아닙니까? 이것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그리고 여기 공무원들께서 그러면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끌어 나가는 핵심에 해당된다는 그런 어떤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